생존율 2%. 전 세계 병원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 에릭 슐레거 67세 급성 신부전과 함께 전 세계 10명도 안 되는 초희귀 혈액형 판정을 받았죠.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스턴도 시카고도 LA도 치료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연락했다는 그 한마디. 24시간 만에 답이 왔어요. 삼성서울병원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용기가 태평양을 건넜죠. 그리고 372번의 AI 시뮬레이션, 14시간 40분의 수술, 21명이 하나로 움직인 기적, 성공률 2%가 45%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어요. 2025년 가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젠슨 황이 세상에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동료의 생명을 구했다고.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팀워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 만든 기적이었죠. 지금부터 그 67세 남자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한국을 만난 한 남자의 진짜 고백. 과연 무엇이 그를 살렸을까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생존율 2%의 외국 환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우리 국민 치료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제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에릭 슐레거 67세, 엔비디아에서 30년을 일했죠. 그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급성 신부전, 양쪽 콩팥이 동시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제 혈액형은 RH 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10명도 안 되는 초희귀 혈액형.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투석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한데 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98%라고 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8kg 빠졌어요. 보스턴, 시카고, LA의 병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생존율 2%, 치료를 포기하라는 권유였죠. 아내는 제 침대 옆에서 울었습니다. 두 딸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젠슨 황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했다는 말을 남겼죠. 저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젠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는 제게 24시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서울병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즉시 오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죽느냐, 배팅하느냐. 저는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전용기는 1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엔 미국 의료팀 3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내내 회의적이었죠. 한국 병원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롭게 썼습니다. 제 상태를 체크하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구급차는 패스트트랙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모든 게 프로토콜대로 움직였죠. 김준호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했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미국 의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생존율 2%를 어떻게 높이냐고 물었어요. 김준호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죠. 병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아산병원 면역팀과 협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이라는 걸. 30분 뒤 김준호가 선언했어요. 세계 최초 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검사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MRI, CT, 유전체 분석까지 모두 진행됐어요. 저는 누워서 기계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쉬지 않았죠. 김준호가 매일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아산병원 면역학 박현진 교수와 협력한다고 했어요. 그는 AI 시뮬레이션을
372회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면역 시스템과 이식 장기의 반응을 예측한다고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제 몸을 알겠어요. 하지만 박현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3D 그래픽을 보여줬어요. 제 면역세포가 이식장기를 공격하는 지점, 타이밍, 강도를 모두 예측했습니다. 첫 시뮬레이션에선 성공률이 20%였습니다. 미국에서 듣던 2%보단 나았죠. 하지만 박현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물 투여 타이밍을 0.5초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200회 더 돌렸죠. 성공률이 45%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죠. 이곳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술실은 차가웠습니다. 21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마취가 시작됐죠. 김준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우린 준비됐다고 했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ICU였죠.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술은 14시간 40분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거부 반응이 시작됐다고 했죠. 김준호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제세동기를 대기시켰다고 했습니다. 3단계 약물을 즉시 투여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무서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박현진이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타이밍이 맞다고 했어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빨라졌다가 느려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혈류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멈췄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30분마다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게 정상 범위였습니다. 새벽 4시 김준호가 다시 왔어요. 봉합 부위도 잘 아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과서를 넘어섰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환자를 봤죠. 제 몸의 신호를 읽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이게 팀이었어요. 21명이 하나처럼 움직였죠. 저는 살아났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면역 수치가 폭등했어요. 40도 고열이 났습니다. 환각이 보였죠. 저는 아내와 딸들이 사라지는 꿈을 꿨습니다. 김준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포기 제어 치료를 48시간 강행한다고 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거부 반응이 장기를 파괴한다고 했죠. 간호사 소라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작았지만 강했어요.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줬습니다. 우린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말했죠.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24시간 교대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가 병실로 뛰어왔어요. 거부 반응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만이 아니었어요. 간호사, 재활사, 영양사까지 모두가 팀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눈부셨어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재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계단 5개를 오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이수진 치료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인내심이 많았죠. 매일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둘째 날은 화장실까지 걷기, 셋째 날은 복도 한 바퀴. 이수진은 AI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짰어요. 제 근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층 계단을 올랐어요. 기능 회복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김준호는 만족스러워했죠. 어느 날 아내와 딸들이 화상통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정의선 회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2달째. 기능이 75%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3달째.
82%. 김준호가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학적 완전 회복.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2% 생존율이라던 제가 이제 걷고 있었어요. 치료, 재활, 영양, 생활 지도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게 통합 케어였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젠슨 황과 함께였어요. 서울 어느 치킨집에서 우린 맥주를 마셨습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조용히 감사하고 싶었죠. 하지만 젠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빚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젠슨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에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들,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는 글들. 저는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치킨집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치킨 한 조각에도 생명의 은혜가 있다고 말했죠. 김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담담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세계 기업 리더들이 연락해왔습니다. K의료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팀워크, 포기하지 않는 철학. 이게 원팀 코리아라고 했죠. 저는 증언자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제안서를 썼습니다. K-메디컬 AI 협력 프로젝트. 엔비디아의 기술과 한국의 의료를 연결하는 계획이었어요. 김준호와 박현진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빨랐어요.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라고 썼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공유, AI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통합 의료 시스템을 세계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철학, 한국이 가진 자산이라고 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젠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죽음 앞에서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손길, 함께 싸우는 팀, 데이터와 기술 너머의 사람.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저는 갚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협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한국이 제게 준 건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포기하지 않는 철학, 그리고 팀워크가 만든 기적이었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저력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